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지만 오늘날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위기가 그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일부 정책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놓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구 소멸의 길을 걷는 부분이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들도 우리를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회복력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들의 창의성과 열정, 협력 정신은 계속해서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에 진보와 중도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몇 권의 책을 요약 정리하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라는 채널을 시작합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두 가지 측면의 시각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박세길저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1장. 기적의 원동력, 사람의 힘, 민초의 힘.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출발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에 진입한 기적의 주인공이다. 앞선 선진국들은 식민지 수탈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역사에는 핏자국이 선연했다. 한국은 그와 정반대로 식민 지배를 겪은 비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한국은 여타의 선진국과 달리 타국을 침략하거나 지배한 경험이 없는 나라다. 산업화 이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 속했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약 80달러 수준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어느 나라도 한국보다 형편이 좋았다. 필리핀은 한국에 비하면 선진국이나 다름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기만 했던 게 아니었다. 경제 발전 조건 또한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했다. 1954년 현대경영학의 개척자이자 최고 권위자인 피터 드러커가 공무 수행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드러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경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땅이었다. 축적된 자본과 기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국내 시장은 협소하기 그지없었으며 지하자원도 매우 빈약했다. 분단으로 인해 교역의 요충지로 기능할 가능성마저 사라져 없었다.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처럼 화교 네트워크 같은 막강한 해외 배경도 없었다. 우방을 자처했던 미국이나 일본 등은 지원이 절실한 순간마다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액면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역사였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사람의 힘, 민초의 힘이었다. 산업화 지도자들의 선견지명, 결단과 추진력 등이 큰 몫을 한 점은 분명했다. 중요한 사실은 지도자들의 탁월성조차도 사람의 힘, 민초의 힘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한국인 특유의 근성과 열정, 놀라운 돌파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도력은 절대 빛을 볼 수 없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산업화 성공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한국 현대사를 아로새긴 양대 흐름의 하나인 민주화 성공 역시 선진국 진입에서 똑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만약 민주화되지 않은 채 경제 발전만 이루었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기 쉽지 않을 수 있었다. 뿐만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IT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은 민주화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분야들이었다. IT 산업은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공유, 전파가 보장되는 개방적 환경을 필수 조건으로 삼는다. 사회 구성원이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 민주화 없이는 불가능한 요소들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 역시 자유로운 상상과 표현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절대 꽃을 피울 수 없었다. 민주화 투쟁의 승리는 한국인의 고매한 성품을 엿보게 한다. 민주화 투쟁이 승리를 거두었던 1987년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으로 불린 삼조호황 한복판을 지나던 시기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잘 마치고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를 1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 당시 집권 세력 시각으로 보자면 국민이 주어진 상황에 만족을 느끼고 순응하기 좋았다. 하지만 5.18 광주민주화 운동 세례를 받은 국민은 그의 아랑곳 없이 민주화 투쟁에 걸기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배만 부르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이 사라지는 천박한 속물이 아니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의 힘, 민초의 힘을 알아보자. 억척스럽기 짝이 없었던 독종들. 언제인가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일본인 여성에게 일본인은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일본인은 한국인이 너무 독해 무섭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남들이 힘들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영역에 거침없이 몸을 던지는 독한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다. 조선시대 말기 동학농민군과 의병에 대한 일본군의 야수 같은 토벌, 필설로 이루 표현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 해방 이후 극한을 달렸던 좌우 간의 대립, 한국 전쟁 시기에 일어난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 한국인들은 그 한복판을 헤쳐나오면서 처참한 죽음을 수없이 묵도했고 반복해서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다. 극한 상황에서 한국인은 살아남은 것 자체가 승리인 삶을 살았다.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국인들은 살기 위해서 죽음 말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독종으로 변모해 있었다. 한국인의 독한 근성은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종합상사 직원들의 도전은 숱한 화제를 낳았다. 트럭의 제품을 싣고 오지 시장을 개척하기도 했다. 한국 경제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중동 건설 진출 또한 한국인의 독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현지인조차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에서 거침없이 작업했다. 중동 사막의 열기는 중장비를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달구었다. 중장비 범퍼 위에 달걀을 올려놓으면 금방 지글지글 끓으며 프라이가 될 정도였다. 그 열기 속에서 장비를 다루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건 물론이고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눈앞이 어른거리면서 헛것이 보이기도 했다. 극심한 더위로 인해 한국인들은 하루에 평균 18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했다. 오줌은 별로 누지 않았다. 흡수한 물이 거의 땀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워낙 땀을 흘리다 보니 대부분 약 10에서 20kg 정도 체중이 줄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조선 왕국이 된 데도 국민의 특성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수주량과 기술력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수주량 기준 전 세계 조선 업체 7순위 중 5개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잠시 종합 1위를 중국에 내주기는 했으나 다시 세계 최고 자리를 되찾아왔다. 고객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는 풍부한 설계 역량, 엔진 제작 등에서 높은 기술력의 뒷받침, 지상 제작 등 대담한 발상의 전환 등이 빚어낸 결과지만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있다. 선박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용접이다.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은 고열의 극한 환경에서 초정밀 용접을 장시간 이어가야 한다.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여간 독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조선업에서의 작업이다. 조선업의 성취는 말 그대로 한국인 특유의 독한 근성이 빚어낸 결과였다. 때가 되면 하나로 뭉치는 별난 인간들. 한국인의 국민성을 다룰 때 종종 한중일 세 나라의 특징을 비교할 때가 많다. 세 나라의 국민성 차이는 집단과 개인에 대한 태도에서 크게 부각한다. 일본인은 철저하게 집단을 우선한다. 개인은 집단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존재로 간주한다. 반면 중국인은 철저하게 개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끊임없이 전란을 겪으면서 자신을 책임져 줄 존재는 자신밖에 없음을 터득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 연장선에서 개인의 생존 수단으로서 재물을 몹시 귀하게 여긴다. 중국인의 뛰어난 상술도 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풀이한다. 한국인은 어떠한가?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국인은 개인은 잘나고 똑똑한데 모래알과 같아서 여간에서 단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과연 그럴까? 최근에 이르러 여러 매체가 한국인을 관찰해온 외국인들의 시선을 자주 소개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한국인의 특징이 있다. 평소에는 별거 아닌 문제로 지지고 볶고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위기든 혹이든 때가 되면 무섭게 단결한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눈에 외계인의 행적처럼 무척이나 진기한 장면으로 비쳤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꼽아보자. 외환위기 직후 벌어진 금 모으기 운동. 한국은 통한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제금융을 빌린 대가로 사실상 IMF 신탁 통치를 수용해야만 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좋기 30년이 걸린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절망적 분위기에서 국민은 자발적인 금 모으기에 나섰다. 평소 고이고이 간직하던 결혼 예물이나 돌 반지 등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간절함이 모이고 모여 20억 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 빚 일부를 갚았다. 한국인들은 금 모으기로 더 중요한 것을 모을 수 있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강한 결의였다. 결국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3년 8개월 만에 빌린 돈 전부를 갚고 IMF를 졸업할 수 있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시기 붉은 악마 거리 응원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수십만의 한국인들이 광장 혹은 대로에 모여 열광적인 응원전을 펼쳤다. 그들은 모두 붉은 티셔츠를 입고 똑같은 장단과 동작에 맞추어 응원전을 펼쳤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기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붉은 악마 응원전이 뿜어낸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한 결과일까. 한국 대표팀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유럽의 강호들을 연파하며 일약 4강에 오를 수 있었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삼성 소속 크레인선과 충돌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해 태안 앞바다를 가득 덮었다. 일대는 순식간에 죽음의 바다로 전락했다. 해외 매체가 다투어 대서특필할 정도의 초대형 사건이었다. 해외 언론은 빨라야 30년 어쩌면 100년 정도 지나야 태안 앞바다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바로 그때 연인원 20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려들어 손으로 기름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외국인들로서는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났다. 10년이 채 안 되어 태안 앞바다는 청정해역으로 거듭났다. 평소 티격태격 다투다가도 때가 되면 똘똘 뭉치는 한국인의 특성은 민주화 현장에서 그 진가를 마음껏 발휘했다. 마침내는 수백만 명이 똑같이 촛불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기하기 짝 없는 촛불혁명의 탄생이었다. 산업화 현장 또한 이 같은 한국인의 특성이 일상적으로 분출하는 무대였다.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된 반도체의 개발 역사는 이 점을 생생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1983년 삼성은 64K 반도체 개발에 착수하기로 마음먹었다. 64K 반도체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구석기 시대 유물 정도로 취급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여간해서 쉽지 않은 고난도 기술이었다. 삼성의 반도체 개발은 오늘날에는 대단한 선견지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무모하기 짝없는 모험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미쓰비시 경제연구소는 취약한 내수시장, 빈약한 수출 경쟁력, 열악한 기술 경쟁력, 부족한 투자 여력 등 4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국은 반도체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 KDI 역시 부정적 시각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내 언론 또한 삼성의 반도체 개발을 무모한 도박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 삼성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바로 때가 되면 똘똘 뭉쳐 문제를 돌파하는 한국인 특유의 근성이었다. 삼성은 64K 반도체 개발 방침을 결정하고 곧바로 개발진을 구성했다. 개발진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개인 생활을 포기했다. 귀가조차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개발에 매달렸다. 한 직원의 아내가 출산에 임박한 상황이어도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모두가 반도체 개발에 몰두했다. 모두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64K 반도체 개발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삼성의 반도체 개발 역사가 본격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삼성을 둘러싼 한국인의 시각은 긍정과 부정으로 극명하게 갈린다. 그와 무관하게 삼성이 규모나 국제적 위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임은 틀림없다. 어쩌면 삼성은 한국인의 특성을 잘 활용해 크게 성공한 기업인지도 모른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었고 금전적 보상이라는 유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한국인 특유의 근성을 발휘하는 자발적 협력이 없었다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결과였다. 때가 되면 하나로 뭉치는 한국인의 특성 배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수많은 외침에 맞서 힘을 모아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습성이라고 본다. 서강대학교 이철승 사회학과 교수가 불평등의 세대에서 말한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모내기 하는 논농사 특유의 문화도 한몫 거들었다. 세상을 들썩이게 한 경이로운 교육열. 한국에는 남달리 우수한 두뇌와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별난 사람들이 넘쳐났다. 평균 IQ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과학적 체계를 갖춘 한글 덕분에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글은 컴퓨터와 가장 호흡이 맞는 문자였다. 컴퓨터 입력 속도에서 한글은 모든 문자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덕분에 이 별난 사람들은 짧은 기간 안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강국을 일구어낼 수 있었다.
별난 사람들은 이마저 모자라 경이로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그 자신을 연거푸 업그레이드해왔다.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바위 위에 올려놓아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할 만큼 생활력이 강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그토록 생활력이 강한 한국인이 곧 굶어 죽어도 하는 일이 있었다. 자식 교육이었다. 한국인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 시절 농민들은 농지개혁으로 수입이 다소 늘었지만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농민들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자식 교육이었다.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기꺼이 농과 소를 팔았다. 자녀 교육이 소외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인 점은 분명했다. 한국인 처지에서 교육은 신분 상승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계층 상승 사다리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명문대 캠퍼스는 농촌 출신들을 포함해 가난한 집 자제들로 넘쳐났다. 톡하게 마음먹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한 환경이었다. 이후 이들은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고 출세가도를 달렸다.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이었다.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노력으로 신화를 창조한 대표적인 곳으로 춘천시 서면을 들 수 있다. 서면은 본디 근처 우두동에 거주하던 지주들에게 곡식과 채소, 민물고기를 바치며 삶을 영위했던 소작농들의 거주지였다. 그러던 중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자 농민들은 악착같이 일하면서 자식들을 춘천 시내의 명문고에 보냈고 나아가 서울로 유학시켰다. 서면 농민들의 마음을 지배한 욕망은 우두동의 부자들 따라잡기였다. 자식 교육을 통해 과거 지독히도 서러움을 안겨다 주었던 부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어 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약 1600여 세대, 4천여 명이 사는 서면에서 2021년 현재까지 박사 학위 소지자만 해도 184명에 이르렀다. 이곳에서는 우리 애가 박사라고 자랑하면 팔불출 취급당하기 좋다. 이곳 출신 교수진을 다 모으면 명문대를 만들 정도라고 한다. 대통령만 빼고 고위 공직자를 모두 배출했다. 전 국무총리 한승수도 그중 한 명이었다. 경이로운 교육열은 대학생 수의 급격한 팽창으로 이어졌다. 1970년 당시 8.8%였던 대학 진학률 18에서 21세 인구 중에서 전문대, 4년제 대학 등을 합친 대학 재학생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1980년 16%, 1990년 38.1%를 거쳐 1995년도에는 54.6%를 넘어섰다. 마침내 2008년에는 83.8%에 이르렀다. 특징적인 점은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4%이고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83.5%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어느 정도 소득이 향상되자 교육에서만큼은 남녀 차별을 해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대학 진학률은 70% 중반대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교육열은 못 말릴 정도 수준의 유학붐으로까지 이어졌다. 미국 이민세관국 IC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말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는 한국으로 도미 유학생 수는 모두 73,272명에 이르렀다. 중국, 일본보다도 2만 명 정도 많은 숫자였다. 이후 중국이 절대수에서 크게 앞지르기는 했어도 한국의 유학붐은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미국에서의 박사 학위 획득 또한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이 1999에서 2003년 사이에 미국 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들을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었다. 미국 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교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대학은 다름 아닌 서울대학교였다. 서울대학교는 미국 바깥에서 미국 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었다. 높은 교육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초중등 교육은 점수를 따기 위한 암기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과도한 교육열은 학생을 입시 지옥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사교육을 과잉 팽창시켰다. 대학 교육의 급격한 팽창은 고학력 실업과 함께 학력 낭비 현상을 심화시켜왔다. 한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국립대 중심이 아니라 사립대 중심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처럼 각종 기부금에 근거한 장학금 제도가 발전해 있지도 않았다. 일본처럼 정부 차원의 장학금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도 않았다. 대학 교육은 학부모의 희생과 상당 정도 학생 자신의 노력으로 뒷받침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 진학률이 70에서 80에 이르면서 태반이 고학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경이로운 교육열은 국민의 막대한 출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여간에서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을 느끼지 않는데 상당 부분 본인과 가족의 노력만으로 교육을 마친 데 따른 결과였다. 경이로운 교육열은 산업 현장의 지적이고 창의적인 고급 노동력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사실이 한국 산업화 성공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날카롭게 파악한 인물은 바로 한국전쟁 직후 한국을 방문했던 피터 드러커였다. 피터 드러커가 볼 때 한국은 경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였다. 그런 한국이 장기간 초고속 압축 성장을 이어갔다.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현상이었다. 그는 오랜 관찰 끝에
한국 산업화 성공의 원동력은 지식으로 무장한 고급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이었음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지식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떠올랐다는 지식사회론을 정립했다. 피터 드러커의 지식사회론은 1990년대 이후 시작한 3차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면서 널리 인정받았다.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평균 IQ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다. 문맹률은 1% 미만으로 가장 낮다. 여기에 경이로운 교육열이 보태졌다. 그 결과 한국은 기존 선진국과 달리 식민지 수탈에 의존하지 않고도 오로지 국내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화 성공에 이를 수 있었다. 운명의 기로에 선 다이내믹 코리아. 사람의 힘, 민초의 힘을 원동력으로 한국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겠지만 말 그대로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고난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고초와 희생을 겪어야 했다. 이 모두를 감내할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놀라운 교육열에서 드러나듯이 신분 상승을 향한 욕망이었다. 양반지주 계급 중심의 전통적 지배층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친일 부역을 통해 명맥을 유지했어도 해방 이후 농지개혁으로 타격을 입었다. 그나마 한국전쟁을 거치며 물적 기반 대부분을 상실했다. 한국전쟁 이후 전통적 지배층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한국은 전통적 지배층이 사라진 조건에서 계층 상승이 비교적 쉬운 개방적 신분사회를 유지했다. 특권적 지위조차도 상당 정도 개방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른 갖가지 성공 드라마로 채워졌다. 비록 성차별과 지역 차별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출신 성분이 성공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학 문턱도 넘지 못한 상업고등학교 출신이었다. 현대건설 회장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때 매출액 기준 4위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의 총수 김우중 초대회장은 셀러리맨 출신이었다. 한국 최대의 재벌이었던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초대회장은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인물이었다. 1960년대 이후부터 1997년 외환위기까지 장기간 지속한 고도성장이 개방적 신분사회를 거뜬하게 지탱해 주었다. 특권이 형성되고 확대했어도 고도성장은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신분 상승 기회를 만들어냈다. 계층 상승 사다리가 놓일 공간을 지속해서 확장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용나는 개천이 널려 있었고 개천에서 용나는 신화는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절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계층 상승 본능에 이끌린 욕망의 질주 사회였다. 탈출과 상승의 욕망이 사회의 역동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민초는 자유로운 신분 상승이 가능한 개방적 신분 사회 유지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졌다.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함께 성공한 원동력이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이 한국은 민초가 만들어온 나라라고 설파한 이유기도 했다. 선진국 진입을 향한 담대한 도전도 국제사회에서의 집단적 신분 상승을 향한 피어린 여정이었다. 한국의 민초는 일제 식민 지배를 포함해 오랫동안 강대국의 등살에 시달려온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약소국 백성으로서 온갖 서러움과 멸시를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강대국의 위세에 굴복하거나 기가 죽지 않았다. 상처 입은 자존심을 어루만지며 이를 악물고 오기를 키워왔다. 민초는 자신들을 발톱에 때려도 여기지 않았던 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기를 갈망했다. 이는 타국 사람을 표현하는 그들의 언어 습관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한국의 민초는 강대국 사람들에게 종종 비하와 경멸의 의미가 담긴 놈들자를 붙였다. 미국 놈들, 일본 놈들, 중국 놈들 하는 식이다. 반면 자신과 비슷하거나 약하다고 여기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력이 비슷하다고 여기는 나라 사람들에는 대체로 애들이라는 표현을 붙였다. 영국 애들, 프랑스 애들 하는 식이다. 과거에는 러시아 놈들이라고 했다가 한국이 국내 총생산 GDP 규모에서 다소 앞서자 러시아 애들로 표현이 바뀌었다.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에는 주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붙였다.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하는 식이다. 아프리카 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시건방진 인간 취급했다. 한국은 사람의 힘, 민초의 힘을 원동력으로 기적을 일군 나라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이내믹 코리아가 국가 슬로건이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이상 기류가 형성하기 시작했다. 돈을 최고로 치고 돈이면 다 된다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 민초를 한낱 비용 취급하면서 한없이 저평가하기 시작했다. 개방적 신분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신분이 대물림되는 폐쇄적 신분사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 모두는 다이내믹 코리아가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에 다름없다. 2024년 현재 한국 사회는 거대한 퇴행을 수반하면서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퇴행을 향한 반발이 격해지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열망과 탐색 의지도 함께 커지고 있다. 갈등과 대립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둘러싼 격렬한 다툼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을 잇게 한 근본으로 사람의 힘, 민초의 힘을 짓뭉갤지 되살릴지를 둘러싼 다툼이기도 하다. 폐쇄적 신분사회 유지로 다이내믹 코리아를 포기하느냐? 개방적 신분사회의 재생으로 다이내믹 코리아를 부활하느냐? 시대 상황은 운명을 건 싸움을 예고한다. 이상으로 일장 기적의 원동력, 사람의 힘, 민초의 힘이었습니다.